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이 북한에 8개월 안에 핵무기를 최고 80%까지 내놓으라는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핵협상이 장난이냐는 비난이 들립니다. 보수신문 워싱턴 이그저미너에는 국무장관이 협상자인 것도 잘못됐고 트럼프의 트윗과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정석인 협상 전략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 칼럼이 실렸습니다. 북한 외무상 리용호가 미국에 강한 펀치를 날리자마자 이란 대통령을 만난 것은 미국의 핵무기를 팔 수 있다는 경고 목적도 있지만 북한도 이란에서 미국과 협상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 준비와 국제올림픽위원장의 유엔에 대한 실망, 아버지의 군인표를 돌려받은 미국인 아들들의 마음도 오늘 미국의 모든 언론이 보도합니다.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많은 의석을 추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망상이고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될 증거들이 더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지적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공화당 철옹성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큰 성과를 거둔 뒤 오하이오 주지사는 대통령이 분열 혼돈의 트윗을 중단해야 공화당이 표를 얻는다고 경고합니다. 대통령의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는 특별검사는 대통령에게 연방수사국장과 전 국가안보국장에 대해서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속 없는 만두를 쪄내라는 요구로 봅니다. 자신과 아들 가족이 내부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화당 하원 의원의 소위원회 직무를 하원 의장이 중지시켰습니다. 팍스의 인기 진행자 로라 잉그레엄이 합법 이민자의 일부도 미국을 망치는 사람들이라고 방송했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 당신에게 연봉 주는 팍스의 사주 루퍼트 머덕도 이민자잖아? 라는 풍자적인 반박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조금 잠잠한 듯 하다가 다시 이제 북한과 미국과의 핵협상,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한국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뉴욕타임즈를 포함해서요. 4월 27일에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것이기도 하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김정은 위원장과 세 번째 만남 정상회담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 날짜로 월요일, 미국 날짜로는 일요일이네요. 판문점에서 장관급 회담을 하죠. 이런 내용들을 미국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종전선언을 해주길 원치 않고 북한은 종전선언을 하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계속 미국에서는 전혀 지적되고 있지 않는 부분을 한국에서는 줄기차게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뉴욕타임스가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왜 종전선언이라는 상징적인 양보를 하기 싫어하는가, 꺼려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계속 중국 때문이다. 중국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싫어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미국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 포함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스텝을 밟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텝을 밟기 전에는 아무리 상징적이라 하더라도 중국이 포함되던 말던 그런 종전선언을 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내용을 강조를 하고요. 또 북한은 종전선언을 해주는 것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게 이제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넘버 1, 2에서 관계 개선에서 강조를 한 부분이죠. 이런 내용들 전하고 있고요.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1시에 박스라는 그 인터넷 매체가요. 다른 매체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도를 했죠. 이름을 밝히지 않은 2명의 관계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한 게
북한이 뭐 핵탄두를 6개월에서 8개월 안에 60%에서 70%를 없애라. 그런데 이 없애는 것도 밖으로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팍스에 따르면 팍스가 아니라 박스입니다. 그 빅토리아 할 때 VOX예요. 미국이나 다른 제3국으로 가지고 나와서 뭐 없앤다던가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난 2개월 동안 계속 했었다는 겁니다. 북한에 가서 여러 번이요. 이 내용을 이제 그 박스가 보도를 하고 나서는 미국의 모든 언론과 영국의 뭐 텔레그래프까지도 전하고 있는데 영국 텔레그래프는 MIT의 관련자 그 전문 그 교수의 말을 싣고 있습니다. 비핀 나랑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망상적이다.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요구다. 그러니까 북한이 갱스터와 같은 요구라고 일방적인 요구라고 했구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박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북한이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60% 내지 70%뭐 핵무기를 그 미국이나 제3국으로 밖으로 나가게 한다면 미국이 뭘 해준다는 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다는 겁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본인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이 그냥 그 무시해버렸고 그 같은 뭐 성명 같은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나 저러나 뭐 얼만큼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뭐 예를 들어 주더라도 주지도 않겠지만 전문가들이 거의 보고 있는 것이 준다 하더라도 그게 60% 80%인지 아니면 헤드라인에서 제가 80%라고 했나요? 60%에서 70% 사이네요. 어쨌든 지금은 그 숫자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리스트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한 65개 정도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또 누가 알겠어요. 다 모르죠. 그리고는 이제 그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계속 낙관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회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비핵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지만 또 북한은 양보를 하기는 했죠. 여러 가지 그 양보 이슈. 그래서 결국 지금 문제는 딱 이건 거죠.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또 같은 요청을 한다면 북한이 받아들일 것인가? 마이크 pom페오 국무장관이 지금 존 볼튼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곧 이제 북한을 방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테고 지난번에도요. 7월 달에 갔을 때도 원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팍스의 보도에 보면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꾹 참고 그러니까 메이비 그 다음 날 아침에 아침 식사 약속도 안 나가고 마이크 폼페오가 호텔 그 방에서 치즈 먹고 말았다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폼페오가 그냥 짐 싸가지고 온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이틀을 계속을 이제 그 대응을 했는데 그 협상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고 나중에 이제 갱스터 같은 요구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그 칼럼니스트가 칼럼을 썼는데요. 관련 칼럼이에요.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워싱턴 포스트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는 신문입니다. 물론 뭐 신문의 사설이 아니라 칼럼니스트이기는 합니다만은 에린 듀인이라는 그 칼럼니스트가 북한이 이러한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계속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팍스가 미국의 백악관이나 국무부에 계속 확인 요청을 했는데도 뭐 부정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의 그 전문가가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면은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북한이 거부한 게 놀랍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영리 재단 그 군축협회요. Arms Control Association에 따르면 미국 협상팀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만큼 거기에 능력도 안 되고 지금까지 협상을 해온 게 여러 방식이나 무엇이든지 못 미쳤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미국의 그 협상 전략이 너무나 미약해서 공부를 더 했었어야지 됐고 국무장관만 보낸다고 협상이라는 게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빅네임 그런 그 빅네임이 탄 여객기가 평양에 내릴 때마다
미국 언론이 보도를 했죠. 지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그 평양행을 보도를 하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계속 그 결과가 나오겠지. 아이 국무장관이 갔는데 아무것도 없겠어 하고 기대를 된다는 거죠. 기대하게 되는데 그런 거는 제대로 되는 협상 코스가 아니라는 아주 기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폼페오 아닌 사람이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워싱턴 이그제미너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고위급이긴 하지만 뭔가 폼페오 국무장관과는 다른 어떤 그래서 이제 특사를 임명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랬어야지만 더 좋고 두 번째는 미국이 북한이 그 핵무기 정보를 정말로 폼페오가 원하는 만큼 해주지 않을 것이다. 정보가 됐건 뭐 무기를 내주는 것이 됐건 미국이 원하는 만큼 북한은 다 거기에 따라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지. 인식이라기보다 인정을 해야지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소련과 미국이 그 핵 협상을 할 때도 도대체 거기에 얼만큼이 있는가? 미국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리고 그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 베리파이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맨 마지막에 했지 비기닝에 했다는 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 의미도 없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기본 공부를 해놓지 않고 시험 보러 간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니 미국은 뭘 주나? 제재 조금 풀어준다고. 그렇다고 아니면 테러 국가 명단에서 북한을 빼준다고. 그것 갖고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과 진지하게 협상을 하고 싶으면 더 나은 뭔가를 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미국이 보다 현실적이어야지 된다.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타임라인? 협상은 아주 오랜 인내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핵 전문가들도 6개월, 8개월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10년, 15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미국의 하는 것을 보면은 미국이 옳은 말만 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또 김정은을 구스르기만 한다면 김정은이 무기를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김정은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은 조금 다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김정은에게 칭찬을 하잖아요. 좋은 말 하면 내가 하는데. 어림도 없다는 얘기예요. 워싱턴 이그제미너 칼럼니스트가 메커니즘을 만들어야지 된다. 협상 채널을 열고 비핵화 의미의 정의부터 다시 해라.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제재는 계속 가야지 된다는 거고요. 위성 이민지를 이 칼럼니스트는 요즘 강조되는 것과 그것도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물론 어제도 38로스에서 위성 이미지를 보니까 또 북한이 어떤 인공위성 발사장의 시설을 해체한다라고 했는데 동시에 가장 중요한 영변에서는 계속 핵시설과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북한이 미국의 세계의 진정한 위협이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 협상을 해왔다고 지적을 해요. 그리고 일방적 요구. 이 두 가지는 북한의 핵 위협을 없애지 못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만 계속 해대고 그냥 사탕 바른 소리나 해대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리고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가지고 온 애매한 합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협상 전략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접근을 해야지 해결될 수 있다. 이게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칼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짧게 전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리용호 외무상이 이란에 가서 이란의 외무장관뿐만이 아니라 하산 로하니 대통령까지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언론이 다 미국은 믿을 수 없다 하는 로하니 대통령이 한 말. 이란과의 핵 협상을 미국과 두 나라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나라도 같이 했는데 확 5월 달에 던져버렸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북한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구시대에 사로잡혀서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싱가포르 회담의 선언을 지키려는 그런 과정은 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문제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 알고 계시는 이란은
북한에게 굉장히 돈 잘 벌어주는 파트너인 겁니다. 무기도 판매하고 기술 교류, 기술도 팔기도 하고 미사일과 핵 문제를 공조하는 국가가 이란과 북한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리용호도 그 로하니 대통령에게 2015년 협상을 깬 것, 그리고 경제 제재를 다시 한 것 자체가 정말 그 국제적인 규범을 어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란과 그 북한이 여러 가지 그 공조를 그 강화할 것이고, 그리고 일방적인 군사력 폐기하는, 여기에 강하게 반대를 하는, 공조를 하자는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이란에 또다시 경제 제재를 한 뒤에 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만났으니까 하산 로하니 대통령도 미국의 경제 제재를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시위하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협상을 하기를 원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배우고, 그리고 북한도 다 알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다시 한번 그 하산 로하니의 경험, 미국으로부터 어떻게 배신을 당했는가, 국제적인 협약에 대해서 그런 것을 또 가지고 가서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 폼페오와 협상을 할 때 그 카드로 쓸 수 있겠죠. IOC의 그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유엔에 대해서 참 실망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전보장이사회에 얼마 전에 북한의 그 스포츠 장비는 경제 제재에서 좀 풀어달라. 이건 뭐 정말 몇몇 일부 선수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국제 그 올림픽위원회가 세계 모든 나라 선수들과 함께 하려는, 정치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뭔가를 좀 뭐 좋게 하려는, 돈도 벌지만 그렇게 하는 임무를 어렵게 하니까 예외를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예외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실망스럽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뒷부분에 전해드리죠.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1시 한 50분쯤에요. 오늘의 미국이 아침 10시에 끝나잖아요. 그 작은 그 마을에서 두 사람, 참 아버지고 할아버지일 수 있는 나이 71세, 70세의 두 사람이 아버지의 북한에서 보내준 유일한 55구의 유해와 함께 군인표를, 그 넉택을 보내줬잖아요. 그 넉택이 그 본인들의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정성스럽게 다뤄주든지요. 제가 잠시 뒤에 그 두 아드님의 음성들과 함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전해드리겠어요. 잠시 뒤에는 이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조금은 단단해지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공화당이 11월 선거 이후에도 다수당일까? 다수당이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언론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잘 또 분석을 해놓고 있고요. 잠시 뒤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제 치러졌었던 오하이오, 캔사스, 미주리, 미시건, 제가 워싱턴 주는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그런 그 모든 주에서 특히 이제 그 캔사스의 주지사라던가 오하이오 주의 특별선거의 연방 하원의원, 여기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그 개입을 했는데, 특히 오하이오주가 어제 제가 그 투표 숫자 말씀드린 것과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그 민주당의 더니 오커너 그 후보가 200표를 더 가져서, 어제도 제가 1100 몇 표 차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754표, 레이티스트가 그 정도 차이였는데 어디엔가 500표 정도가 들어 있었대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00표 정도를 이 더니 오커너 후보가 더 갖게 됐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18일, 24일이 돼야지만 완전하게 부재자 투표하고 임시 투표가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한 8,500표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민주당이 워낙에 이게 공화당이 너무 강했던 지역에서 굉장히 그
잘한 거죠. 그게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윗할 때 보면은 본인이 토요일에 거기 가서 연설한 뒤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해서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공화당의 그 주 상원 의원인 이번에 앞서가고 있는요. 이 그 트로이 그 벌더슨 그 의원이 초대를 하질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물론 그 뒤에 본인이 이제 앞서가면서 승리도 선언을 하고 모든 언론이 다 아직까지 너무 이 표 차이가 작아서 승리자라고 누구를 선언하지 못합니다. 팍스뉴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표 차이가 작아서 오로지 대통령과 이 후보, 공화당 후보만 내가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에게 고맙다고는 했지만 초대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요즘에는 뭐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이런 그 해외 언론도 와서 분석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오하이오 지역에 가서 취재를 한 게 아니니까요. 잠시 뒤에 아주 보수적인 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서 민주당이 안 되겠네 하고 더 나가서 투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민 정책 때문에요. 국경에서 뭐 난민이 됐던 이제 불법으로 서류 미비인 한 상태에서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됐던 아이들과 부모를 떼놓는 그 정책은 지금 영향이 아주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터 가끔씩 이렇게 가끔이 아니고 몇 개월에 한 번씩 정규적으로 CNN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지역에 가서 유권자들에게 물어보면 다 너무너무 좋다고 하잖아요. 만족스럽다고 하는데 그제 그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었는데 그 어린아이하고 엄마 아빠를 떼놓는 걸 보니까 대통령이 몬스터더라. 너무 자극적이라서 제가 어제도 안 전해드렸는데 그 목소리까지 직접 전해드릴까 말까 망설이다 뺐어요. 더군다나 CNN의 보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몬스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특히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거든요.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딱 한 번만 졌던 곳입니다. 하원 의원은 2년이잖아요. 임기가 6년도 아니고 한 번만 졌던 곳이고 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곳이고 공화당 백인 부자가 있는 곳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11포인트나 이렇게 그 앞서가는 곳에서 있는데도 이 정도로 몇 표 정도만 이 공화당 후보가 지금 앞서가서 누가 이겼는지를 모른다고 할 그 정도가 되면은 오하이오주보다 더가 아니라 덜 공화당적인 지역구가만 그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이에요. 60군데라고 보고 월스트리트저널은 68군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의석이 435석이잖아요. 하원 의석이. 그런데 여기서 11월 달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23석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지금요. 어떻게 됐냐면 이번에 선거를 치른 결과 오히려 확실하게 민주당 의석이 리얼 클리어 팔러틱이 분석을 하기에 199석, 공화당이 오히려 작습니다. 196석. 그리고 이제 그 40석이 공화당일지 민주당일지 모르는 이런 곳으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런 분위기로 계속 나가면 이 민주당이 그 하원에서는 다수당이 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캔사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 공화당이 문제점을 많이 그 드러내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또 하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지지했었던 그 후보 가운데서 이게 그 공화당의 그 주지사 두 사람이 결었는데 한 사람은 현재 주지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이 후보가 불과 191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런데 캔사스는 뭐 재검표 해야지 된다는 그런 그 룰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본선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비선거에서 지지한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본선거 때 가면 사람들이 조금 더 온건한 후보를 뽑고 그렇기 때문에 본선거에 가면 항상 공화당이 투표율이 높으니까 공화당이 이득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사람들이 온건한 성향까지를 다 가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비선거에서 지지했었던 아주 반이민 성향의 이런 후보들이 떨어질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런 그 우려들 같은 것을 사람들이 많이 그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중서부의 뭐 미시건주, 뭐 미주리주 다 무슨 무슬림 그 주지사 후보들이 뭐 2명이나 나오고 뭐 이런 그런 분위기요. 월스트리트저널도 레드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빨간 웨이브가 몰려오고 있다고 대단히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환영이다. 일루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1월 선거에서 이긴다는 증거가 강해진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하원과 주지사에서 지금 그 엊그제 몇 군데에서 치러진 그 선거 결과를 쭉 보면 다 뭐 해당 지역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대강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오하이오보다 덜 빨간 지역이 너무 많은데 거의 70군데의 지역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분열 하는 그런 그 통치 스타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주 뭐 하원의 리더십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미시건주의 뭐 검찰총장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는 백악관 전략이 지금 맞는 것인가? 더군다나 중간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누구를 가서 또 막 이제 지지를 해주고 하면은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한 것처럼, 민주당이 안 되겠어. 투표하러 나가야지 되겠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온건한 공화당이나 또 무당파가 안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 트럼프가 지지하는 사람이면은 이민에 대해서도 저러겠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에드거우즈라는 여론조사 그 전문가 그 타런스 그룹이라는 곳에서 일하는 여론조사 전문가의 말을 지적을 하는데 30%에서 33% 정도의 그 공화당 유권자는 완전히 그 트럼프 캠프 단단하게 그 자리를 잡고 있고 11% 정도는 뭐 정책은 괜찮은 것 같은데 개인 뭐 트윗하는 것이나 행동이나 들려오는 얘기나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쳐서 지지율이 지금 한 44%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아주 좋은 지지율을 많이 내는 라스무센 같은 경우는 50%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는 이거 가지고는 그 쉽지가 않잖아요. 대통령이 계속 그 LA 레이커스로 온 르브론 제임스 사람들이 블랙이기 때문에 그 바보 같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단 레먼도 또 앵커인데 이 두 사람이 인터뷰할 때 두 사람 다 블랙 놓고 야 네가 너보다 더 똑똑해 보이니 참 웃긴다 그러기 힘든데 하고 블랙을 아주 싸잡아서 바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처음엔 막 재밌어하고 하다가 이제는 아무리 그래도 이거 뭐야 도대체 보통 때도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보호무역주의도 이제 또 그 반대되는 그 효과도 나오고 있고 세금은 자세히는 안 전해드리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뉴욕타임스가 도대체 세금 감면의 혜택을 누가 받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받고요. 뭐 일반 사람들은 별로 못 받고요. 이런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해서 상원에서조차도 네바다, 애리조나, 테네시에서 공화당이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상원은 공화당이 그렇게 뭐 불안정한 건 아니에요. 불안정한 건 아니지만 의석을 상원이 뭐 뺏길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직까지 뭐 기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더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원이 지금 민주당이 지금 완전한 의석이 45, 공화당이 안전한 의석이 48, 7군데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거든요. 주지사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확실한 지역이 20개, 공화당이 확실한 지역이 21개, 그리고 8군데가 지금 누가 될지 모르겠다는 건데 이것도 주지사도 전부 공화당이 휩쓸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대통령과 영향이 많다. 그런데 공화당이 위험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도에 마이클 그 듀카키스 이후에 가장 약한 민주당 후보에게 간신히 이겼다. 힐러리 클린턴이 그렇게 강한 후보가 아니었어요. 워낙에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다른 후보들을 다 쳐내서 그렇지 가장 약한 후보에게 간신히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에선 이겼지만 또 그 파퓰러 보트에서는 졌고요. 몇백만 표 차로 졌고 그런데 올해 중간선거에는 힐러리 클린턴 그 인기 없는 힐러리 클린턴은 투표용지에 이름조차도 없다. 공화당이 이런 문제를 잘 그 해야지 된다. 지금 공화당이 트럼프의 당이 아니냐. 그런
그러니까 이 트럼프에게 협조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정말로 그 11월 달에 된 서리를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정치에서의 지금 11월 달까지는 아직 한참 남아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주당도 그렇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은 계속 고소득층, 교육 많이 받은 층 이런 곳을 그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오하이오에서 지금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잘했던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재밌는 쇼도 한두 번이지 하면서 현실을 좀 찾아가야지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시골 사람들, 전에 민주당이었는데 민주당이 별다른 경제 정책을 못 해주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주고 말았던 그런 과거의 사람들에게 맞는 정책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인데 오하이오주의 존 케이식 그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예비선거도 같이 치렀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지금 계속 특별선거 같은 데서 나오느냐. 혼돈, 혼란, 분열을 가족 분리 이런 걸 중단해야지 된다. 건강보험을 빼앗아가는 이런 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중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존 케이식 하고 있습니다. Stop the chaos, the division, more this family separation that we see at the border or taking people's health care away. I think people basically have had enough, and they're sending a message to the Republicans, including the Republican in the White House. I mean, 백악관에 있는 리퍼블리칸에게까지도 그러니까 경고 준다는 거죠. All this disruption, all this chaos, all this division, all the negativity, it has to stop. That's what I think they were saying. 네, 그 트럼프 대통령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모든 분열적이고 뭐 이런 거 다 스탑을 해야지 된다. 본인으로서는 사람들이 이제 당파적으로 싸움한다기보다는 나에게 무엇이 좋은가, 일상에 미국에 무엇이 좋은가 이런 것을 냉정하게 파악하기 시작한 것 같아서 좋지만 일단 자신도 공화당이니까 공화당을 생각을 해야 된다. 더군다나 공화당의 여성들이 기꺼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 하는 게 오하이오의 존 케이식 주지사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상관없어요. 확실한 31%에서 33%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그것 갖고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들 이제는 막 좀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의 이제 그 의회의 어떤 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었던 뉴욕이 지역구인 삼선 의원입니다. 연방 하원 크리스 콜린스가 본인이 원래 뭐 이사로 있고 아들도 또 아들의 피앙세 피앙세의 아버지 다 뭐 투자를 하고 하는 그 호주의 그 바이오텍 회사에 내부 거래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가 백악관에서 공화당 피크닉 할 때였었는데요. 미국의 식품의약국이 그 바이오텍에서 만드는 무엇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준다는 것을 알고 본인도 이틀에 걸쳐서 주식을 팔아도 손해봤어요. 아들에게도 빨리 알려줘서 그 사람들은 다 팔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일을 한 것. 그리고 FBI의 수사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해서 이제 어제 뭐 잠시 체포되고 기소되고 했는데 나중에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이거 다 내 적의 음모다라고 얘기하고 not guilty를 주장하고 있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not guilty던 그 에너지 위원회의 그 위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뺀다.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셔네니티 그 팍스에 출연을 해서 루돌프 줄리아니 그 뉴욕 시장이 얘기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대통령이 이제 그 특별검사와 러시아 사건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인터뷰를 한다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 해고한 것하고 마이클 플린 러시아와의 관계 만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첫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에서 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선 질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9월 달에 그리고 수사를 끝내야지 된다. 두 가지 다 불가능할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왜? 이 러시아 스캔들의 한가운데에 제임스 코미가 있는데 그리고 마이클 플린도 마찬가지인데 핵심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고 9월 달은 뭐 그건 이제 뭐 특별검사가 뭐 알아서 할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게 계속 특별검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특별검사가 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위헌이다, totally 위헌이다, completely 위헌이다, 위헌이다. 계속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의견을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하루 종일 저녁에 팍스뉴스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로라 잉그레햄이 자신의 쇼에서, 팍스의 쇼에서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 로라 잉그레햄이나 션 해니티, 그 전에 이제 터커 칼슨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 주장을, 어피니언을 이제 프로그램에서 거의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라 잉그레햄이 결국은 요즘에 그 미국의 특히 이제 민주의 진보 중에서도 조금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진보죠. 예를 들면 오카시아 코레츠 같은 뉴욕이 지역구인 28살의 예비 선거에서 이긴 후보 같은 그런 경우 본인이 민주적인 소셜리스트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싫어하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로라 잉그레햄, 션 해니티 이런 사람들이 이민자에 대해서 우호적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민자 여러분들께서는 션 해니티나 로라 잉그레햄의 방송을 보실 때, 시청하실 때, 저 사람이 내가 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 그렇게 방송을 한다 하는 것도 인식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공정한 거죠. 로라 잉그레햄이 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알던 그런 미국이 아니다. 지금 인구비 같은 게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투표해 본 적이 없는 쪽으로 미국의 방향을 바꾸고 대부분 우리가 싫어하는 쪽으로 바꾸는데 그게 불법 이민자, 어떤 케이스에는 합법 이민자의 뜻에 따라서도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미국이 바뀌고 있다. Some parts of the country, it does seem like the America that we know and love doesn't exist anymore. Massive demographic changes have been foisted upon the 우리가 원래 좋아했었던 그런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Now, much of this is related to both illegal and, in some cases, legal immigration that, of course, progressives love. 네, 이 진보들이 너무 사랑하는 일리걸뿐만이 아니라 sometimes legal 이민자들도 그렇다는 거죠. Of course, progressives love. Remember the old Democrats, maybe some of them that... 네, 그래서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이 원치 않는 방향, 올드 이민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그래야 된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CNN의 한 앵커는 그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도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CNN의 크리스 쿠머가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땅을 최고의 나라로 만든 사람들을, 이민자들을 흉한 방법으로 지금 행정부가 거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좀 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프 베코비스라는 사람인데 샌프란시스코의 INC라는 경제 관련 그런 잡지, 아주 참신한 잡지 매거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완전 풍자한 거예요. 나는 로라 잉그레함의 인종차별주의 시각의 팬은 아니지만 말이 영 틀린 건 아니네. 이민자가 미국을 망친다는 게 100% 틀리진 않았네. 왜냐하면 당신에게 봉급 주는 그 많은 돈 주는 루퍼트 머덕이 팍스의 소유주가 시민권 받은 이민권자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미국의 오늘 모든 신문, 방송 전부 보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생중계를 봤거든요. 마이크가 준비가 됐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지는 마이크라서 마이크 스탠드까지 다 쥐고 71세와 70세인 찰스 주니어, 레리 주니어 두 사람이 수십 년 전에 1950년 10월 달에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된 아버지 찰스 H. 맥더넬. 그 당시에 이제 육군 의료병이었대요. 마스터 서전트였는데 인디아나주에서 일본에서 2차 대전에 참전을 하고 일본에서 부름을 받고 한국으로 간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중공군이 막 들어오고 했었을 때 그래서 이 71세의 두 아들이죠. 형과 아우가 형은 3살 때였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버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동생은 더 하겠죠. I have absolutely no memory of my father. I have a picture
in my current house in Jacksonville of him. 사진은 있고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얘기는 해주지만 정말 이 그 아버지의 그 덕택이요, 그 군인표가 이 두 그 아들에게 전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랜 동안 정말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이 번호표를 받고 아주 좋다고 얘기를 하고 동생에게 기자들이 물어봐요. 뭐 엄마 재혼했냐 뭐 등등의 얘기요. Did your mother ever remarry? She did, yes. She married a doctor on the south side. 네, 엄마 재혼하셨다고 했고 나는 아빠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미국의 그 애국적이었는지 그 자체 막 두 그 형과 동생이 뭐 좀 눈물도 흘리고요. 정말 미국이 끝까지 미국 사람을 이렇게 챙겨주는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그 꽃가게를 하시는 분이요. 학교 이제 개학이잖아요. 모든 선생님과 스태프에게 꽃다발을 보냈대요. 강희신이었습니다.